지금 뭐 선생님 컨디션이고 요 맥락이 어떨지. 콘텍스트는 맥락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학작품으로 보면 문학작품은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학작품의 의미나 문학사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게 구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주의적인 흐름에서 그럼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건데 의미에서 제가 소개할 철학자가 프랑스의 이제 들레즈라는 사람인데요. 들레즈라는 사람은 한 70살 먹어서 1996년도에 자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은 그런 그 무의식의 개념과 언어 구조의 개념을 통틀어서 새로운 그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을 구상을 합니다. 뭐라냐면, 자, 아주 고대, 한 세 단계입니다. 알기도 쉬워요. 고대는 원시적인 사회였습니다. 원시 사회는 욕망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과일을 주워 먹으면 돼요. 예? 욕망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고대 사회로 들어오면 국가 혹은 왕이라는 욕망을 통제하는 하나의 주체가 생깁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그것을 코드화라고 말합니다. 혹은 영토화라고 얘기해요. 조금 말은 어려운데요. 자, 그럼 이 단계를 극복하면 자본주의 단계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특수하거든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특수한 거냐면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유식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 광고하는 목적은 뭐죠? 그 굉장히 특별한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제 청바지는 정말 고유한 거예요.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고유하면 전 세계에 100벌밖에 안 팔려야 돼요. 그럼 기업이 운전이 안 되죠. 사실은 굉장히 고유하다는 걸 핑계로 해서 수만 장을 똑같은 걸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자본주의는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욕망을 코드화하고 영토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착취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착취해서 노동자가 가난해지면 자본주의가 존속됩니까? 노동자는 중요한 물품을 사주는 사람이거든요. 전체적인 대중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숨통도 튀어나야 돼요. 그래서 들레즈는 뭐라고 하냐면 왼손으로는 영토화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풀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열적이죠 벌써. 아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분열, 불연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는 모든 욕망이 다원화되는 것은 도착증이 벌어집니다. 욕망이 그 자체로 퍼집니다. 여기에 정신분열증의 한 증세가 도착증입니다. 고대 사회는 편집증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 이런 거에 모든 욕망이 코드화되고 영토화됩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이나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본주의가 되면 이것이 화폐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편집증이 아니라 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착취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수취해야 되지만 자기가 모든 이윤을 가져버리면 모든 사회의 오너가 돼버린 자기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중이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놔둡니다. 이런 정신적인 증세가 뭐죠? 분열증이죠. 자본주의는 분열증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는 분열증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스키조이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위험하죠. 그래서 들레즈는 혁명의 세력을 마르크스처럼 노동자에서 찾지 않고 앞으로 새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사회를 이루어 나갈 주요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이 광기라든지 아니면 아웃사이더, 주변부, 동성애자 아니면 소수민족 이런 사회의 주변부 소수자들에 의해서 찾는데 이 사람들은 욕망을 언저리까지 쭉 밀고 나가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요 탈주의 선을 넘어버리면 브레이크다운 돼요. 붕괴합니다. 이게 네오나치 같은 광기 어린 집단이에요. 이런 파시즘이 됩니다. 근데 요걸 현명하게 탈주의 선을 잘 타서 쉽게 말해 좋은 의미로 탈주의 선을 돌파하면 브레이크스루가 됩니다. 어떤 욕망에 대해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시속 200~300km까지 그냥 폭주족처럼 팍 달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의 생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폭력적인 소수로 남게 되죠. 근데 이 브레이크스루를 절묘하게 해서 욕망의 탈주선을 돌파하는 그것은 기존의 제도권의 권력자들 이런 데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사회의 아웃사이드에서 이런 색에서 혁명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의 힘이라고 봤어요. 근데 자기는 브레이크다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살을 했죠. 자, 그럼 현대 철학은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철학자마다 철학의 다른 철학을 제시하는 시기지 어떤 그 데카르트 철학이나 뭐처럼 중세 신학처럼 하나의 장르, 하나의 커다란 철학 체계를 이렇게 만들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그 비슷한 그런 흐름을 크게 채취해보면 과거에 왔던 모든 개념들을 무력화시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성, 그리고 동질성, 연장, 그리고 확실성,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의식, 불연속, 단절, 혁명, 이런 것들, 과거에는 욕망, 그런 것들, 언어, 이런 식으로 모든 과거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썼던 언어들이 정반대로 쓰이거나 과거의 진리관도 다 뒤집고 전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현대 철학의 한 특징이고 현대 철학 자체가 소결이 지어지려면, 결론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이제 한 세대는 더 지나야겠습니다만 지금의 그 불연속과 단절과 무의식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현대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통 3차례에 걸쳐서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철학의 흐름은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전통적인 형이상학이나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도 현대 철학에도 물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쪽의 해법이라면은 입시 공부로 얘기하면 너 열심히 근면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통적인 철학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철학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럼 현대 철학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 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해보고 좀 더 창의력을 가지고 해보고 새로운 개념을 네가 정해서 새롭게 써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시험으로 얘기해 볼까요? 요령 있게 잘 정리하고 논술 시험의 주제에 맞는 아름다운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글을 쓰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전통 철학 입장에서의 글쓰기라면 현대 철학은 해체적인 글쓰기죠. 그렇게 써서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교수가 현대 철학자라면 괴상하고 그러면서 어딘가 돋보이고 비범해 보이고 이런 글을 써야 현대 철학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약간 같습니다. 희화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책 읽을 틈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철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으니까 철학이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뭐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교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남경태의 생각의 역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TV평생대학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